제목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에게 좋은 것. 부제는 이렇습니다. 장석의 포기, 지리소의 자신감이라고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송나라 형씨라는 고을에 갖가지 나무가 자라는 곳이었대. 송나라 형씨라는 고을은 갖가지 나무가 자라는 곳이었대. 굵기가 한 줌 되는 나무는 원숭이 말뚝으로 쓰려 베어가고, 아름드리 나무는 대들보로 삶겠다고 베어가고, 더 큰 나무는 양반집이나 부잣집에서 관짝을 짜겠다고 베어갔어. 그렇게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죄다 도끼질에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그러니 쓸모가 걱정거리가 되는 거야. 얼룩소, 코가 비뚤어진 돼지, 치질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제물로 쓸 수나 있겠어? 제사를 치르는 무당은 이런 것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지만 신묘한 사람은 아주 귀히 여기지. 요거는 이제 인간세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제가 한번 저의 뭐라고 해야 되죠? 풀이로 옮겨본 내용입니다. 나무 이야기. 장석이라는 인물이 제나라로 가는 길에 곡원이라는 곳을 지나다 커다란 나무를 보았다. 어찌나 큰지 산을 굽어볼 정도였다나. 이 큰 나무를 구경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장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던 길을 갈 뿐이었다. 다시 또 나무 이야기. 이번에는 남백자기가 상구에 갔다가 또 커다란 나무를 보았더란다. 어찌나 큰지 수레 수천 대를 뒤덮을 정도였다나. 헌데 크기만 하면 무엇하겠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온통 이리저리 얽히고 꼬여 있어서 도무지 목재로 쓸 수 없었다. 그것뿐인가? 잎을 핥으면 혀가 문드러지고 냄새를 맡으면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나. 그래서 인간세를 보면 이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감이 못되는 나무, 부제지목. 인간세의 두 나무 이야기는 소유위에서 읽었던 나무 이야기를 떠올린다. 소유에서 장자의 괴이한 주장을 두고 해시는 비꼬며 쓸모없이 커다란 나무와 같다 말했다. 이 나무는 인간세에서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소유에서 나무 이야기가 등장하죠. 저 소유 맨 마지막에 해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위나라 해왕에게 하나의 이 박씨를 받았는데 이 박씨가 심어서 보았더니 박이 너무 크게 달렸다라고. 그게 이제 맨 끝에 이야기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커다란 나무. 집에 이제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쓸 데가 없어서 걱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장자가 그때 하는 말이 무하유지양, 소유유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뭐 커다란 박씨나 커다란 뭐 가죽나무나 소유에 등장하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화 두 가지는 분명히 인간세에 나오는 이 커다란 나무와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나무 이야기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혹은 좀 다른 버전으로 인간세에서 이렇게 다른 식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에서 빈번하게 나무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나무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기열전에서 사마천은 그가 칠원, 즉 온나무 동산의 관리였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제물론에서 숲속에 울리는 다양한 소리에 대해 풍부하게 논의한 것을 기억하자. 그는 숲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한편 잘리고 베어져 목재가 되는 나무를 통해 이른바 인재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일 테다. 장자에게 이 세상은 하나의 숲과도 같으며 이 숲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 한편 어슬렁거리며 도끼를 들고 적당히 베어갈 나무를 찾아 떠도는 사람이 있다.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자의 직업에 대해서 사마천이 남긴 기록에 보면 칠원이라고 하는 그런 고을의 그런 이제 온나무 동산이죠. 관리였다라고. 그런 면에서 아마도 나무의 이야기를 장자가 많이 인용하는 것은 그 나무를 다뤄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이 글에서 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자가 은둔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좀 주목하지 못하는 건 논어 같은 책에 나오는 은둔자의 모습과 장자에 나오는 은둔자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 논어도 그렇고 맹자도 그런데 일단 이제 갈등하는 은둔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맹자의 표현을 하면 농가학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농가학파라고 하는 건 농사를 짓는 것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논어에서 나오는 은자들 가운데서도 농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손가락질 받는 것도 그거예요. 한 제자가 이제 한 노인에게 가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그때 그 노인이 공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렇게 비꼬 옵니다. 오곡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유학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농사꾼들이 많아요. 한편 이 부분은 좀 더 재밌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학자들의 표현 가운데는 분명히 농사꾼의 어떤 마인드, 농사꾼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짐작할 만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본말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본과 말단.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데 이 반대로 장자에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저는 장자가 농사꾼의 감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떤 수목 혹은 수렵하는 사람에 가까운 감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다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이었다면 그걸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임스 스콧의 곡물의 배신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야생, 수렵, 채집하는 사람이 장자를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꾸로 장자에 있는 사람이 야생, 수렵, 밀렵하는 사람과 닮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장자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장석이라는 인물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야기 떠서 그러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건 하나의 우화기도 한 거죠. 장자가 분명히 나무꾼들 숲과도 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물론 앞에 나왔던 그 바람 이야기, 숲에 울리는 다양한 소리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했던 이 인간세의 우화를 보면 장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하나의 숲처럼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송나라 형씨라는 곳에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잘 자랐는데, 사실은 잘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어간 거죠. 그리고 이때 베어갔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것은 단순히 목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 그러니까 재주 있는 인간들, 재주 있는 사람들을 떠올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들을 베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나무꾼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장석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렇다. 그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나무꾼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나라로 가고 있다. 장자의 많은 이야기가 하나의 우화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를 조금은 더 풍부하게 해석해 볼 수 있을 법하다. 제나라는 장자 시대에 꽤 이름난 강국이었다는 점을 생각하자. 장석은 제나라라는 부강한 나라를 찾아가는 유색액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제 재주를 펼쳐 보이겠다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 맨 첫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간단히 했었을 것 같은데요. 유색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자 시대에 많았습니다. 유는 유세라는 말을 지금도 쓰죠. 어제 그저께까지 유세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유는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세자는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을 유세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유세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표현은 저 춘추전국 시대에 시작했던 것이고, 장자 시대에는 이런 유세객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 나를 써주세요 라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여긴 읽었네요. 그 다음 인간세의 앞부분에는 세 우화가 연이어 비슷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공자와 제자 안회의 이야기. 안회는 폭정이 난무하는 위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두 번째는 공자와 섭공자고의 이야기. 섭공자고가 사신으로 제나라를 가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시달린다는 고민을 공자에게 털어놓는다. 세 번째는 안압과 거배곡의 이야기. 제멋대로인 위나라 태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는 안압의 걱정에 거배곡이 답한다.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자라고 하는 책에만 이제 국한돼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좀 튀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들은 이른바 뭐 장자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장자 유니버스에 조금 더 적합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이 갖고 있는 독특함에 어울리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세 특히 앞부분에 등장하는 사람들, 첫 번째로 공자와 아내가 등장합니다. 안회, 공자의 유명한 제자죠. 두 번째 공자와 아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우리 실험자들에 있는 노노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이 이야기 제가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공자 안회. 그 다음 공자와 섭공자고가 등장합니다. 이 섭공자고는 장자 안에서는 사실 등장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어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섭공이라는 인물이 논어에 한 서너 차례 등장을 합니다. 공자와 만났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세 번째는 안압과 거배곡. 거배곡이 더 중요한데요. 공자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글들을 추적해 보면 공자가 거배곡에게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가 남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인간세에 나오는 이 인물들, 특히 앞부분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은 장자 유니버스의 적당한 인물이 아니라 논어 유니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공자 유니버스라고 할까요? 거기에 적합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를 주요 인물로 했을 때 그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인간세 앞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맨 마지막에 인간세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공자와 그리고 초광 접여, 초나라 미치광이 접여라는 인물도 논어에 등장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인간세는 앞에 이야기할 때 좀 다르다고 했을 때 그 다름은 이런 등장 인물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논어를 읽어보면 나오는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장자의 주요 나라로 등장합니다. 이 인간세에서 특히 그 뭐 아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나라도 위나라인 거고요. 그리고 그 안압이 걱정하는 것도 위나라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아마도 그 다른 글과 다르게 이 인간세 편은 논어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많이 상상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다루진 못했지만 일단은 그런 배경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더 전개해보죠. 자, 이 세 이야기에서 장자의 시선은 시종일관 냉소적이다. 의원 역할을 자처하며 위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안회에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되묻는다. 공자가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죠. 너 가서 안 된다. 자칫하다 스스로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커다란 과업을 맡아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섭공자고에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맡은 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한다. 너무 잘하려 하다가는 자신을 상하게 할 테니. 제멋대로 날뛰는 태자는 나중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다가는 목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당랑거철의 고사가 여기서 나왔다. 수레바퀴를 앞에 두고 앞발을 치켜들며 대드는 사마귀를 보자. 사마귀는 제법 사납고 무섭다. 곤충 중에는 으뜸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수레바퀴를 상대하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겠는가. 사마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수레바퀴는 사마귀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던 길을 돌아가는 일도 없다. 사뿐히 들여밟고 제 갈 길을 갈 뿐.
당난거철의 결말은 뻔하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퀴에 짓눌린 사마귀만 쓸쓸히 남을 뿐이지만 그 흔적도 오래가지 못한다. 사마귀 한 마리가 짓눌려 죽은들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테다. 장자는 당면한 현실이 마치 수레바퀴와 같다 말한다. 방향을 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다. 이를 세우거나 돌려보겠다고 용을 쓴들 찾아오는 결말은 참혹한 죽음뿐이다. 그러니 안회나 섭공자고, 안압 등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모두 비슷하다. 레드비, 내비둬. 이 당난거철이라는 사자성어를 보면 특히 여기서 인간세에서 보이는 장자의 중요한 시선을 볼 수 있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안회, 그리고 좀 내가 너무 이렇게 일을 맡아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 끙끙대는 섭공자고, 이 나라가 어지러운 거가 가만두지 못하겠다, 태자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안압. 이 셋은 장자가 보기에는 사마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법 능력도 있고 제법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 것이 위나라라고 하는 어지러운 나라의 현실. 한편으로는 그가 초나라에서 사신으로 그가 섭공자고가 담당한 그 임무, 그리고 위나라의 제멋대로인 태자. 이 셋은 마치 수레바퀴와 같다는 거죠. 당난거철 하면 저는 이렇게 저 시골에 살았으니까 길 가다가 만나는 이렇게 성내는 사마귀가 떠올립니다. 길 가다 사마귀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사마귀가 깜짝 놀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앞발을 팍 들고 성을 내죠. 수레가 지나갈 때 사마귀를 건드렸나 봐요. 사마귀가 수레를 상대로 앞발을 내밉니다. 그러나 소용없죠. 수레는 사마귀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수레에 대들어봤자 사마귀는 즉사입니다. 이런 어떠한 힘의 차이, 이런 데서 장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맹자 같은 인물이 장자의 이 말을 들었다면 크게 성을 내었을 테다. 제 목숨 하나만 귀한 줄 아는 자라며 손가락질 하겠지. 그러나 장자는 거꾸로 되물을 테다. 천하보다 내 목숨이 소중하지 않느냐고. 물론 여기에는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이 깔려 있기도 하다. 누군가는 역사의 선의를 믿는다. 이른바 정의는 승리한다류. 그러나 장자는 다르다. 역사는 제 갈 길을 갈 뿐이다. 그러니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무엇 있는가. 따라서 그는 무엇을 해보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며 차갑게 비웃을 뿐이다. 그래서 뭐가 바뀌겠어? 라고. 장자와 맹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건 장자를 잘 읽는데 되게 좋은 어떤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맹자는 장자에서 비판하는 특정한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담고 있어요. 자기 열정을 가지고 나만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기 정체성. 맹자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똘똘 뭉친 거거든요. 이 인간세 앞에 나오는 세계 우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정서를 합친 것보다, 어떤 책임감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맹자입니다. 그럼 맹자가 보면 장자 이 말은 되게 무책임한 거죠. 야, 너 혼자만 잘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냐? 그러면 어지러운 나라는 어떻게 되겠고,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겠고, 이거는 선비로서, 오늘날 표현하면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장자는 명확합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일단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무게감인 거죠. 맹자는 윤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장자는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을 혹은 내 어떤 삶을 망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 어떠한 이 무게감이 다른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역사인식이 다른 거죠. 맹자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개개인의 사람들이
혹은 특정한 누군가가 힘을 내야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이 방향이 제대로 갈 수가 있을 뿐더러 설사 이것이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할지라도 어느 날이 되면 꼭 제대로 가고 말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장자는 냉소적입니다. 역사는 그런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역사는 좋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지가 갑니다. 장자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성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외감, 역사와의 어떤 이 개개 인간의 어떤 차이 이런 게 장자의 중요한 어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고양이가 쳐들어오네요. 자, 여기 내려오세요. 얘가 이제 저희 첫째입니다. 저희 집의 첫째 고양이입니다. 잠깐 등장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장자가 이런 냉소를 가진 것은 특정한 목적에 아랫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을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치 제각기 쓰임에 따라 산의 나무를 베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둘 베어가 산은 횡하니 비어버렸다. 남아있는 것은 모두 부재지목, 쓸모없는 나무들 뿐. 자, 다시 장석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장석은 안회, 자고, 안합처럼 자신만의 포부와 이상을 가지고 제나라로 가는 길이었다. 가능하다면 그는 재주 있는 이들과 동행하고 싶었다. 나무꾼이라는 직업처럼 제주꾼들을 제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우연히 괴이하고 커다란 인물을 보았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정도로 꽤 유명한 인물이었는 모양. 허나 그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저는 장석의 우화를 이 나무를 그냥 물리적인 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물은 이제 이 장석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제법 인기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한참 그 곁에서 구경하다 뒤늦게 장석에게 달려온 제자가 묻는다. 저렇게 큰 나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저렇게 대단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말. 그런데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니요. 장석의 말은 단호하다. 못 쓴다. 쓸모가 없었으니 저렇게 클 수 있었지. 남백자기가 보았던 나무처럼 그는 그 존재의 쓸모없음을, 나아가 위험함을 알았다. 자칫하다가는 혀가 문드러지며 냄새에 취해 정신을 잃는다. 이제 글이 새벽에 쓰고 저 이제 어제 새벽까지 개표 방송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성글긴 한데 세계와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무게감의 차이, 또 하나는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 또 하나는 이 나무꾼들에 대한 장자의 어떤 인식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고양이가 이제 방문을 계속하네요. 옆에 있어요. 여튼 진짜 계속 하겠습니다. 뭐 크게 방해되는 건 아니죠. 뭐가 보이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얘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앉아 그냥. 안 앉으려고 하네요. 예. 그랬을 때 얘야, 어우 밟지 말고 저리 가. 예. 하여튼 아이고. 여튼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랬을 때 장자가 경험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무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자가 이 장석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석은 제나라로 가고 그랬을 때 그 길 중에 뭔가 대단한 사람을 만났던 거 있고, 그에 관한 평가를 두고 제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나 장석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남백자기의 우화는 이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위험함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야, 그 나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다가 혀가 문드러진다. 큰일 난다. 유색에게 중요한 게 혀인데요. 왜냐하면 혀를 가지고 있어야 이야기를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취한다. 야, 그 옆에서 이야기 잘 듣다 보면 그 사람에게 정말 그런가 봐 라고 해서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 좋지 않은 거죠. 장석은 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아마 그 제자도 잠깐 취했다가 쫓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야기 우화를 읽으면 그렇죠. 얼마 뒤 장석의 꿈에 그 커다란 나무가 나타난다. 그렇다. 그는 쓸모없기에 그렇게 클 수 있었다. 나아가 그 쓸모없음이 자신에게는 커다란 쓸모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장석에게는 쓸모없겠지만 자신에게는 커다란 쓸모였다. 그러니 수많은 나무들이 제목이 되어 잘리는 가운데서도 홀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장석의 꿈에 이 나무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게 클 수 있었냐면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거 안다. 근데 그거 쉬운 일 아니었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쓸모없음이 나에게 커다란 쓸모가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첫째 꽃돌인데요. 여기 보시면 등짝이 살짝 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바리감으로 면도를 하다가 이 옆에 있어서 한번 쓱 댔는데 훅 하고 밀려버렸어요. 예, 신스틸러가 왔다 갔다 하네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인간세에 이어지는 지리소의 이야기는 과연 쓸모, 곧 재주 혹은 재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묻게 만든다. 지리소는 이름처럼 못난 인물이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적잖이 손가락질 받았겠지. 그러나 정작 그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것뿐인가? 나라에서 징역이 있을 때 그는 홀로 자유롭다. 나라에서 사람들을 잡아가 노역을 시키고 군대로 끌고 갈 때 그는 홀로 당당하다. 아무도 그를 잡아가는 일이 없을 테니. 장석과 같은 인물, 노역을 시킬 일꾼을 군인으로 삼을 노역을 시킬 일꾼을 군인으로 삼을 장정을 징발하러 온 행정관이 그를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가겠지. 인간세를 읽으면 지리소 이야기가 짧게 등장합니다. 지리소는 이름부터 이게 재택의 장점이다 단점이래요. 우리 꽃돌이 그 지리소 이야기를 읽어보면 지리소는 이름부터 이게 못난이란 이름입니다. 지리는 질이 멸렬할 때 질이란 뜻이에요. 소는 성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걸 지리소라고 그래요. 지리소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못난, 특히 이제 거기 보면 지리소 이야기를 보면 곱사등이로 표현을 하죠.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소를 두고 장자는 역설적인 면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지리소가 쟤 한 사람 몫이나 하겠어? 잘 살아가겠어? 라 걱정을 하죠. 그러나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지리소도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떠한 위험 순간에 특히 장석과 같은 사람들, 나무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지리소가 갖고 있는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노역을 시킬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니까. 옛날에 이제 특히 이제 춘추 시대 이야기를 보면 노역의 어떤 고달픔을 많이 이야기한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리장성을 쌓았던 이야기가 유명하죠.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리장성을 사람 뼈로 쌓았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먼 곳에서 온 노역한 장정들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일하다가 힘들어서 죽은 곳인 만리장성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군대를 징발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군역을 치르려 이제 징발을 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정말 먼 길을 가는데 살아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군역을 당하거나 노역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숨어요. 사람들이 숨어요. 그러나 그날 사람들이 막 숨었던 날, 그래서 동네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날, 장자는 지리소의 어떤 당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지리소는 시장 나가는 날이에요. 그 표현을 보면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사람들 눈치 보고 아마 지리소가 살았겠죠. 뭐 한편 뭐 그렇게 뭐 굽신굽신 살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뭐 당당하게 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날만은 당당합니다. 징발하러 저기 나라에서 관리들을 파견한 날, 장정들이 다 잡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다 숨어갖고 쥐 죽은 듯 조용한 날, 지리소가 팔뚝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요. 네, 왜? 아니까. 자기는 안 잡아갈 건 아니까. 자기는 안 데려갈 건 아니까.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에 자기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걸 아니까. 나 같은 놈은 안 쓸 건 아니까. 지리소는 아주 당당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에 왔네요. 쓸모란 무엇일까? 보통 우리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능력을 떠올리곤 한다. 그래서 늘 들었던 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나 거꾸로 장자의 질문이 이렇다. 그 쓸모라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행여 우리는 남에게 좋은 것을 쓸모라 생각한 것은 아닐까? 특히 그 쓸모가 나를 상하고 다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서 좋다고 말할 테다. 그러나 사과나무에게 사과란 무엇일까? 사과 때문에 가지가 뜯기고 잘리겠지. 그리고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베어지겠지. 장자의 질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쓸모라고 하는, 이것은 한자로 보면 용, 쓸 용자기도 하고 제목감이 되는 제주 제자 혹은 제목 제자를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장자가 묻는 거예요. 사실 쓸모는 내가 대부분이 결정하는 게, 내가 쓸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회적 가치가 결정하거나 특히 국가가 결정하기 마련이죠. 한편으로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는 뭘 얘기하나요? 그거는 오늘날에는 기업이 또는 뭐 혹은 때로는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질문하는 거죠. 과연 그런 쓸모라는 것이, 제목감이라고 하는 것이, 재주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나라고 하는 데서 보면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장자는 묻는 거죠. 사과나무라는 말이 장자 이야기를 읽고 보면 사과나무에게 실립니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내가 뽑아먹을 만한 좋은 거를 보고 그 존재를 가리켜 말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글쎄요, 뭐 이게 너무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돼지를 보고 돼지고기를 바로 떠올리는 것처럼 사과나무를 보고 나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사과를 떠올리죠. 그리고 그것이 이 존재 이유인 것처럼 얘기하죠. 사실은 사과나무의 존재 이유는 사과 때문은 아니죠. 물론 과수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나무는 사과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사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사과가 존재 이유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과가 자신을 고달프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더 읽어보자. 헤드 헌팅이라는 말이 있다. 재능 있는 이들을 찾아 뽑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표현 그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머리를 잘나가는 이들, 수급을 모아 누군가에게 갖다 바치는 이들,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인재라는 말도 무시무시하다. 사람을 제목감으로 쓴다는 말, 적당히 자르고 다듬어서 쓰임에 따라 잘리는 것도 무섭지만 쓸모가 없다고 버려지는 것도 무섭다. 쓸데없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나 거꾸로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더욱 무서운 일이 아닐까. 장자는 어렵지 않게 꿰뚫어보고 있을 것이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교환이라 부르며 누군가는 착취라 부르는 것의 차이를. 오늘날에도 그렇죠. 누군가는 교환이라 부르는 것이 있고 누군가는 착취라 부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장자는 교환은
사실은 교환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이렇게 평등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많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듯 대부분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죠. 누군가는 더 가져가고 누군가는 덜 가져가고 궁극적으로 사실은 누군가는 빼앗기는 거죠. 음, 오늘날 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 화폐와 교환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 노동이 곧 착취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장자는 착취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 기울어진 운동장 혹은 기울어진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